안녕하세요. 자크 락한 관련해서 세 번째 영상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의 자아, 바깥 이미지 구축, 그죠? 뭐 주체성,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었고, 자아는 왜곡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1951년에 락항이 세미나 열었을 때, 세미나에서 얘기했던 프로이트로의 귀환, 이것을 주제로 얘기했던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프로이트 저작의 언어적인 그 기능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걸 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인간의 정신, 행동, 증상 속에, 그리고 증상 속에 결합되어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결합되어 있어? 언어적 작용들이 인간의 정신, 행동, 증상 속에 결합되어 있다. 그죠? 얼핏 들으면 너무 당연한 소리죠. 만약에 어떤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가 말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어떤 순간, 특정 순간에 인상을 찌푸려요. 통증을 느껴가지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말을 하면은 이 통증이라는 것이 락항이 봤을 때 뭔가 말하지 못한 것이 존재한다라는 뜻이다. 라고 락항은 봤던 겁니다. 무슨 소리냐? 육체적인 감각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언어적 측면 있죠. 육체 감각이 지니는 언어적 측면, 이러한 통증 때문에 찌푸리거나 뭐 이러한 측면들을 뭐 해야 된다? 분석하는 분석가는 짚어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증상과 행동, 환자가 보이는 그런 증상과 행동이 신체에서 걸러져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한 낱말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낱말이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어디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신체에 걸려가지고 어떤 증상과 행동으로서 보여지는데 이게 바로 빠져나오지 못한 낱말이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신경증이라던가 삶의 짜임, 고통, 신경증 같은 것들이 이제 바로 낱말들이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 그죠? 자, 프로이트로 락항이 복귀하면서 락항의 강령에서 되게 중요했던 것은 바로 기표하고 기의 사이의 구별인데, 여러분들 이거 뭐 소시르 언어학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음성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음성 언어 이미지고 기는 그것이 뜻하는 바예요. 개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나무인 것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이 우리 한글말로 나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고 뿌리가 이렇게 있고 해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되어 이파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나무를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한겨울에 이제 이파리가 다 떨어져 나간 나무를 상상하겠죠. 그러면은 기라는 것은 이 나무라는 개념인 거고 기표라는 것은 나무를 얘기하는 한국어, 중국어, 무슨 뭐 저기 러시아어, 독일어 이런 음성 언어들 개별적인 것들이 기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기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은 여러분들 뭐예요? 뜻이 우선이겠죠. 기의는 그죠?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뜻을 전달하는 게 뭐예요? 기표겠죠. 그죠? 의미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예요? 기표잖아. 여러분들이 나무라는 개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글 나무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한글. 그죠? 뜻을 전달하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뜻을 전달하려고 말해요. 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표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뜻에 접근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와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낱말을 사용한다라는 거겠죠. 근데 락항은 이거를 전복시켜 버립니다. 자, 이게 바로 프로이트로 복귀하면서 락항이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뭐냐면은 낱말에서 의미로
쉽게 접근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저항이라든가 여러분들 장벽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낱말을 얘기했을 때 바로 그 의미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낱말은 여러분들 언어가 지니고 있는 연쇄 속에 있죠. 거기서 다른 낱말로 이끌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 속에서 얘기하는 언어의 연쇄는 또 다른 언어의 연쇄인 낱말로 이끌어지죠. 그죠? 하나의 의미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 다른 의미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 다 이해가 가시죠? 의미라는 것은 낱말이 가지고 있는 언어 연쇄, 연결 고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생성되고 있는 거예요. 의미는 낱말 하나로 인해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언어의 연결고리이자 연쇄로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낱말은 의미로 향해 갈 때 저항과 장벽이 존재하는 게 뭐예요? 수많은 연결고리와 연쇄가 뭐하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유튜브잖아요. 그럼 Y라는 낱말로 이 유튜브를 설명할 수는 없잖아. O, U, T, U, V, E가 따라 들어와야 되고 U가 너고 2인칭이고 튜브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잖아. 두 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관념인 새로운 기를 형성하고 있잖아. 이렇듯이 낱말 하나가 그거 낱말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전적으로 접근하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락항이 봤을 땐 뭐예요? 기가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에요? 낱말인 기표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기표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사람들은 기의를 우선시했고 기의를 표현하기 위해 기표를 수단으로 썼다면 락항은 뭐예요? 기표가 우선시된다. 왜냐? 이것이 있어야만 기의로 향해 가는 여정이 가능케 된다라는 거죠. 개념보다 언어 요소가 먼저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말해지지 않은 것, 표현되지 않은 것, 저항에 부딪힌 것, 장벽에 가로막힌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어진 낱말이 있겠죠. 이 개념에서 연상되는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낱말을 또 제시할 수 있겠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글자판 놀이예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많이 했던 거. 이렇게 돼가지고 뭐 여기 채우고 뭐 여기랑 겹치게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뭔지 아시죠? 낱말은 사용자의 이해력 너머에 전혀 다른 의미를 발생시켜요. 처음에는 이 의미만 생각했을 때는 어떤 하나의 기의가 생각날 수 있겠지만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알파벳 A가 있을 때 여기와 이 접점이죠. 접점. 교차하는 이 교차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또다시 발생시키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이거의 의미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A가 공통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거와의 연관성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킬 수 있게 만든다는 거. 이게 뭐다? 글자판 놀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전형적인 예시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려는 말하고 뭐예요? 표현된 말하고 같을까 다를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독자가 영상에서 하고자 하는 말하고 직접 영상으로 표출되는 말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때문에 뭐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A와 B가 대화를 했을 때 A가 말하고자 하는 건 C였고 표현된 것은 D란 말이에요. B가 듣고자 하는 것, B가 듣고자 했던 것은 E였는데 A가 말하는 표현 때문에 F처럼 생각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해랑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일상 언어에서. 왜 그런지 아시겠죠? 하려는 말하고 표현된 말하고에 뭐가 있다? 갭이 있다. 차이가 있다. 기표라는 것은 그래서 락항이 언어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세계를 뭐하고 있어요? 조직하고 있어요. 기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조직될 수가 없어요. 1950년대 초부터 락항의 이러한 작업들이 결국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어디로 나가냐면 바로 상징계 들어보셨죠? 상징계의 힘과
이것이 조직되는 원리로까지 나아갑니다. 언어는 상징계와 상당히 관련이 있죠. 그죠? 언어 체계 같은 것들, 사회 문화 같은 것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것. 사회, 문화, 언어적인 뭐가 있어요? 그물망, 네트워크가 있겠죠. 사회, 문화, 언어적 그물망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야.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출생에 있어서 선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사회, 문화, 언어적 그물망이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죠. 아이가 어디서 출생했냐에 따라서 이미 선행하고 있었던 사회, 문화, 언어 그물망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아이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게 뭐예요? 상징계라는 거죠. 그죠? 언어는 가족이라던가 사회 구조, 부모의 어떤 목표 이런 것들, 역사 속에 언어는 뭐가 있어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 사회 체계 내에서. 이 부분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부모는 뭘 하고 있어요?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 생각나네 또 갑자기. 우리 어머니는 단독자가 외교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외교관 했어도 겁나 잘했을 것 같아. 말을 잘해가지고. 아무튼 부모는 아이에 대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얘기하고 이름을 이미 정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뭐로 할까? 이름 뭐로 할까? 철수로 할까? 딸인데 영희로 할까? 그리고 장래도 이미 구상하고 있어. 그럼 뭐예요 이게? 이러한 언어적인 세계들 있죠? 이러한 것들은 방금 태어난 아기는 어떻게 생각해? 이해를 할 수 없지. 내가 출생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종의 하나의 체계인데, 그죠? 근데 뭐예요? 이런 언어 세계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아이의 존재 전체를 규정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펙트를 가하고 있는 거야. 이미. 자, 이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예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울 단계 이론의 귀결로서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왜? 외부와 나를 동일시하니까 당연히 이런 상징계의 이러한 측면들이 이미 나의 주변에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아이는 처음에 뭘 했어요? 상상계에서. 상상적으로 동일화했잖아. 내가 누군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신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외부 이미지하고 동일시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상상계에서. 그죠? 라캉은 이것이 상징적인 측면으로 상징계에서 논해질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아이가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다고 해도 아이가 동일시하는 요소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뭘 동일시할까요, 여러분들? 부모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외부 이미지를 아무리 동일시해도 뭐라고요? 입에서 나온 말, 기표라고. 그래서 기표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이가 받아들이고 동일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회, 문화, 언어적 그물망들이 뭐라 그랬죠? 상상계를 구성한다고 했죠. 상상계가 사회, 문화, 언어적 그물망. 그런 것들이 뭐예요? 기표로서 작용하고 있잖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기표로서, 우리 사회의 문화가 기표로서, 한글이 그물망으로서 기표로서 작용하고 있어. 누구한테? 아이가 상상으로서 동일화한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사회와 언어가. 자, 다시 한번. 사회, 언어, 문화 체계가 뭘 말해주고 있다고 아이한테? 아이가 상상계에서 뭐 했던 거? 외부에 동일화했던 이미지가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이에게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이는 뭐예요? 엄마 입으로부터 나오는 낱말하고 이름에 의해서 뭐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이미지에 속박되게 되는 겁니다. 아이야, 우리 애기 하면서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호랑이, 사자, 저건 뭐야? 저건 돌고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야? 엄마 입에서 나오는 낱말 기표에 의해서 이미지, 외부 이미지에 속박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언어가
언어적 재현 과정을 통해서 양육자에 의해서. 그래서 애한테 막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애한테 막말하면은 애가 악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한번 여러분들 막말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한테 진짜 좆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아이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락항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 낱말, 재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아이의 정체성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얘기죠, 이거. 가정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미지와의 이러한 상상계에서 일어났던 동일화를 넘어서서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에 선행하고 있는 동일화죠.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왜? 이미 사회문화 언어적 체계 속에서 이것이 기표와 결합되면서 어떻게 돼요? 상징적으로 동일화가 일어난다. 핵심입니다. 상상적으로만 동일시했던 것이 기표라는 매개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속박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나르시시즘이 자신하고 이미지하고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나르시시즘. 자기 자신을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뻑 경향이 나와 내 이미지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나르시시즘은 여러분들 상상적인 거하고 상징적인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 이미지와 동일시하고 있는 나는 되게 완전하고 완벽하고 뛰어난 사람일 거고 그 상징계를 통해서 상상계를 들여다봤을 때 언어, 사회, 문화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나라는 자아는 내 이미지로 봤을 때는 아름답고 괜찮고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 상징계를 해석할 수 있는 상상계의 기반으로서 마련되는 게 바로 나르시시즘에서 나타나는 나의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락항은 이거를 이상과 아이디얼이겠죠. 이상하다의 이상이 아니라 이상, 아이디얼리즘과의 동일화가 일어나고 있다. 나르시시즘에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아이의 어떤 이러한 삶, 그리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상징계, 상상계의 동일화가 섞여 나가면서 아이가 변화하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